오늘 4강은 정시 모집 및 대학 입시 정책입니다. 먼저 중등교육과 대입 담당 장학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4군데를 거치면서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강남의 청담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구 그리고 강북에 있는 학교까지 진로 진학 지도를 하다가 2014년 이제 남편 따라서 세종에 와서 대입지원단 3년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는 진로 진학 컨설팅 그리고 교육청에서 상담도 하고요. 고3 담임, 고3 부장을 하다가 2018년에 9월에 이제 교육청에 들어와서 대입 지원 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그리고 장학사로서 대입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내용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배우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도 어머님들처럼 이제 집에 자녀를 둔 고등학생 자녀 2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궁금해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천천히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시 모집 및 대학 입시 정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 대입 일정 변화를 먼저 보려고 해요. 전체적인 그 해에 대입 일정을 꿰고 계시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간단하게라도 대입 일정을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어머님들 대입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2021 대입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3이 대학에 가는 연도는 내년 3월이죠. 그래서 2021 대입이라고 하고 고2는 2022 대입, 그죠? 그럼 중3은 2024 대입 이렇게 일정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21 대입 일정이다 그러면 올해 고3의 일정이다라는 거. 자, 4년제 일반대학 2021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약 2주간 변경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9월에 시작하고 있어요. 변경된 일정 수시가. 근데 원래는 매년 수시의 작성부 기준일이 8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9월 16일부터 6일까지 학생부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자, 대입 일정은 크게 보시면 수시 모집이 있고요. 잠깐 한 장 넘어가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시 모집이 있고 추가 모집이 있는데 끝나는 시점을 잠깐 먼저 볼게요. 예년에는 2월 26일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28일 일요일 마지막 날이죠. 2주가 연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끝나는 시점은 이틀 연기됐죠.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단축된 일정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 일정을 보실 텐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수시 9월 16일에 학생부 기준일이고 원서 접수가 9월 23일 시작됩니다. 28일까지 모든 대학은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3일. 근데 원서 접수의 끝나는 시점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이거 누가 챙겨야 될까요?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챙겨야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도 직접 원서를 접수할 때 아이들은 상담한 내용으로 접수하지 않아요. 보통 진학사나 어플라이에서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이 신청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담임 선생님이 체크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인증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일정을 꼭 챙기고, 자, 보시면 전형 기간 보실게요. 89일이죠. 작년에는 94일이었어요. 며칠 줄었죠?
5일 줄었죠. 여기 보시면 수시 전형 기간이 거의 3개월이나 진행된다는 얘기죠. 이 전형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수시 3개월 동안에 서류를 다 접수했죠. 자,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입학사정관이 이런 것들을 천천히 다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자, 어머니 여기 보시면 자, 전형기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있어요. 뭘까요? 수능이죠, 수능. 올해 수능은 며칠이죠? 12월 3일. 보통 수능을 보고 나면 2주 후에 성적이 나옵니다. 그럼 12월 23일에 성적이 나오겠죠. 성적이 나오고 나면 수능 당락이 결정돼요.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죠? 수능을 보고 나면 면접을 막 보는 대학들이 막 생겨요. 논술도 막 시작돼요. 그게 숨가쁘게 수능 본 이후에 20여일 동안 진행되다가 26일까지 전형을 끝마치고 27일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이걸 우리는 최초 합격자 발표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대학에서 최초 합격자만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중복 합격이 되죠. 6개 이상의 카드를 쓰잖아. 그러면 거기 하나만 등록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문 열고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연락 오면. 합격은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연락 오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뽑아야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충원한다 그래요. 추가 모집, 추가 합격이라는 말이랑 혼용해서 쓰는데 정식으로 말하면 충원 합격이라고 합니다. 추가 모집은 뒤에 있어요. 수시에서 자 여기저기 합격을 해서 빠져나간 자리에 충원 합격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대학의 교직원들, 입학사정관이 다 달라붙어서 전화해서 나간의 자리에 또 들여와야죠. 그런데 마지막 자 여기 보면 마감 1월 4일 9시까지인데 9시 되기 전까지 이제 전화를 받고 정말 행운하죠. 9시 되기 직전에 전화를 받은 아이. 이런 아이를 우리는 수시에서 문 닫고 들어간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간 아이. 얘가 딱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그런데 문 닫고 들어간 아이로 해서 그 다음 날, 자, 이제 여기 등록을 합니다. 딱 펼쳐보면 어느 대학은 다 우리는 충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달 밤에 빠져나간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연락해서 충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밤에 연락을 받고 빠져나간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빈자리가 되죠. 결원이 생겨요. 그러면 대학은 학생들을 결원이 생긴 채로 1년을 갈 수 없죠. 그럼 그 인원을 정시로 넘겨요. 이걸 우리는 2월 인원이다 그래요. 수시 2월 인원. 이때 여기서 결원이 생겨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상당해요. 그러면 정시에서 그걸 보태서 뽑는 거죠. 그럼 정시생들한테는 유리하겠죠. 더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 볼게요. 수시가 1월 5일에 막을 내리고 자, 정시로 갑니다. 오늘 주제는 정시예요. 자, 정시 모집은 1월 7일 원서 접수를 시작해요. 보통 예년에는 그 전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1월 7일부터 11일. 3일 이상 모든 대학은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접수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 시간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볼게요.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고 다군이 있어요. 정시는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총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원서 접수는 이때 일시에 원서 접수를 하지만 전형 기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며칠씩 줄었죠? 하루씩 줄었죠? 여기서 단축이 됐어요. 우선 넘어갈게요. 자,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최초 합격자다 그래요. 근데 정시 역시 최초 합격자가 이렇게 그냥 등록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문 열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최초 합격자가 중복이 됐어. 그러면 빠져나가죠. 여기 보시면 미등록 충원 합격 충원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볼게요. 예년에는
4일까지 등록을 하고 나서 다음에 충원이 막 이루어져요. 4일부터 16일, 12일 동안 충원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10일까지 등록을 하고 나서 충원이 18일까지예요. 8일까지예요. 여기는 12일 동안 충원을 하는데 여기는 8일 동안 충원을 해요. 거의 50%가 줄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대학에서는 보통 정시는 지금까지 경쟁률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학령 인구가 줄면서, 그리고 정시의 모집 비중이 줄면서 정시의 경쟁률이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딱 펼쳐놓고 보면 대학마다 결혼이 많이 생겼어요. 대학은. 근데 대학은 결혼을 끌어안은 채 1년을 경영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게 가장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때 충원 기간에 대학은 한 학생이라도 더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길면 계속 연락해서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길겠죠. 그런데 반절 가까이, 50% 가까이 짧아졌죠. 그러면 이제는 올해는 특히나 그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결혼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다 빠져나가고 충원할 수 없어. 충원을 막 해야 되는데 딱 문이 닫히니까. 그쵸? 그래서 올해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최소화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아까 이제 예전에 서울대 입학 전형의 설명에도 들었지만 서울대에서 최저를 완화시켰죠. 그 말은 뭐예요? 재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죠. 완화시켜서라도. 고대에서 면접 기준을 완화시켰죠.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잖아요. 면접 영상을. 다른 대학에서도 3학년 1학기에 생기부를 코로나를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말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대학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좀 더 희소식일까요? 수시생, 정시생. 수시생이죠, 당연히. 그쵸? 내가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뽑아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고 수시 2월 인원을 좀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추가 모집이 있어요. 정시에서 등록 마감 2월 19일에 마감을 하고 나면, 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수시에 합격을, 그래서 수시에 적정이나 하향으로 지원을 해서 단 한 군데라도, 전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해도 안 돼. 이런 아이들 우리 수시 납치됐다 그래요. 그래서 수시에서 할 때는 자기가 정말 하향인지 적정인지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돼. 그런데요, 정시는 내가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등록을 했는데 포기하거나 등록을 안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 모집에서 좋은 대학에서, 물론 소수지만 뽑는 인원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22일부터 이제 어디가 홈페이지, 대교의 홈페이지나 각 대학 홈페이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매년 반칙을 하는 대학이 생겨요. 언제? 19일 이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떴다 그러면 정시생들이 등록을 하려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막 재겠죠. 내가 할까 말까 막 그러겠죠.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서 이 전에 추가 모집 인원을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데 간혹 어떤 대학이 반칙을 해서 올려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는 정원을 몇 명 감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잘 보면 지금 대학 정원이 교육부에서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아도 정원이 줄고 있어요. 다 아시는 바처럼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추가 모집 등록까지 짧은 추가 모집 기간을 거쳐서 2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에 2021 학년도 대입 일정이 이제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을 꿰고 계시고, 내년에는 이거 좀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인 일정은 같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이제 입시 용어를
여기다 이제 실어놨는데 어머님들이 아실 것 같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고 제가 이제 욕심을 내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동안의 강사님들을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빠른 듯이 진행을 하는데 어머님들 표정들을 보고 속도를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요 표 보시겠습니다. 대입 전형 표준화. 보통 보면 어머니들 이 표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다시 가져온 이유는 이제 정시를 말씀드리면서 용어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해요. 정시는 보통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그게 대표적인 전형이 2개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그럼 수능 전형이라고 안 하고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보면 위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100% 이걸 뽑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수능 위주다 그러면 수능을 100% 적용해서 뽑는 대학이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는 수능을 80% 보고 생기부를 보겠다는 대학, 수능을 60% 보고 면접 20% 보고 서류 20% 보겠다는 대학, 수능을 70% 보고 30%는 실기를 보겠다는 대학. 그래요. 그래서 50% 이상을 수능으로 뽑으면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밑에 실기 실적 위주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실기를 또는 실적을 50% 이상 보고 여기 또 수능 성적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50% 이상 수능으로 뽑을 때 수능 위주다. 이건 우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크게 정시와 대학 입시 정책 2가지입니다. 정시는 올해 고3 아이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 전체적인 대입 일정이 바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 정책은 우리 지금 2학년, 2022학년도 대입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시 모집. 자, 보통 정시는 계속 비율이 줄었었어요. 작년에 22.7%로 바닥을 쳤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시로 뽑았죠. 그런데 올해 이거보다 늘긴 늘었는데 아주 소폭 늘었어요. 그래서 8만 73명을 정시로 뽑아요. 전체 모집 정원은 약 34만 7,447명을 뽑아요.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은 약 35만 명을 뽑아요. 그 중에 8만 73명을 정시로 뽑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이외에 8만 명을 35만 명 중에서 8만 명을 정시로 뽑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30%를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유도를 한다. 그 다음부터는 40%를 권고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주변에서는 우리 세종교육청 조금 이제 우리 입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세종은 제가 2년간 대입 업무를 했습니다. 합격생들을 보면 수시로 합격하는 비율이 올해 졸업생들이 88%였어요. 그럼 정시는 12%였겠죠? 작년에도 거의 조금 비슷했어요. 85% 정도. 수시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정시 비율은 적죠. 이걸 굉장히 벌써부터 막 걱정하시고 세종교육청 세종에서 그럼 정시가 이렇게 늘어난다는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가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수업이 변화돼서 정부의 대입 정책에 빠르게 발맞추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수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합격률이 높아졌고 정시가 올해는 별 변함이 없고 내년부터 이렇게 사실 증가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 대응 방안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도 뒤에서 잠깐 간단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비율을 보고 자세히 지역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우선 전국 평균을 다시 보면 전국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보면 43%, 수능
위주입니다. 아까 22.7%가 정시였죠? 근데 그 중에 실기 실적도 있고 수능 위주만 봤을 때는 21.6%다. 그런데 보시면 서울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37.3%, 정시 수능이 33%. 서울만 보면 두 개의 크게 핵심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보시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뭐가 늘어나고 있죠?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정부 평균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에도 유수의 아주 국립대에서부터 비롯해서 유수의 대학들,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생각하겠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신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서울을 봤다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또 잘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의 자, 전형 오른쪽이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 고3 아이들입니다. 교과 전형이 약간 늘었어요. 소폭. 학종도 약간 늘었습니다. 보시면 수능도 많이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2% 정도 늘고, 그러면 어디서 줄었느냐면 논술에서 실기에서 줄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논술과 실기에서 준 인원이 이제 학생부 전형과 수능 위주로 조금씩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해의 대입 내용은 작년이랑 크게 변함이 없어요. 인원이 소폭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 차이지 사실 올해 고3은 작년의 대입과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달라져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울 소재 아까 15개 대학이라고 했죠? 어머님들 15개 대학 그러면 아까 머릿속에 그려주셨을 거예요. 제가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주로 이야기를 오늘 예를 드는데 너무 오해하지 않으시고 보통 수요와 여러 가지 많은 대학들이 서울에만 이제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이 대학들 정렬 기준을 보면 지금 정시 수능 위주가 높은 비율로 정렬되어 있어요. 보시면 건국대가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이 39%로 가장 높아요. 홍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서히 30%를 동국대까지 차지하고 있고 보시면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20%대, 고려대가 정시 수능 위주로 19.9%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비율만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다고 했죠. 그 2월 되는 인원까지 합하면 이거 거의 한 45%까지 올라가는 대학도 있어요. 이 대학들도 20% 훨씬 높더라서 정시에서 아마 뽑게 될 겁니다. 결과를 올해는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 입시 용어 하나 잠깐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수능 위주다라고 해서 자 우리 정시 모집 그러면 요 두 개를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자세히 들어가면요 정시에도 학생부로만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인원을 보시면 0.1%로 굉장히 소수지만 정시 수능 위주, 정시는 보통 수능으로 뽑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능을 안 보고 학생부로만 뽑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볼게요. 100% 수능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인문계열인데 뒤에 보면 이제 자연계열도 나오는데 수능 100%로 뽑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서울권 대학들, 국립대, 사립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80% 이상 반영하는 비율 대학들 보면 공주대, 충북대 이런 대학들도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뭔가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걸 보겠다는 얘기죠.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60% 미만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생부가 정시에서 작은 비율이지만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대는 아주 적다면 2%에서 그러니까 2% 서류를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많게는 30%까지 교대는 서류를 봐요. 물론 이제 경인교대나 서울교대나 공주교대 같은 곳은 이제 수능과 면접만으로 봅니다. 서류는 일체 안 보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교대는 특별히 이제 서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인문계열이지만 100% 보는 대학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있고요. 자연계열도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고 했는데 거꾸로 학생부를 100% 정시인데 보통 수시에서 학생부를 많이 보잖아요. 정시인데도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70% 반영하는 대학,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 물론 이제 밑에 보시면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입니다. 9개 대학이에요.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 대학들은 수능 위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학생부 위주라는 표현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정시는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고 다군이 있어요. 어떤 대학은 가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나군에서만 모집하는 대학도 있어요. 가는 이제 서울대, 나군은 고대, 연대, 서강대도 가군, 다군에서만 모집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어떤 대학은 가,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기도 해요. 어떤 대학은 가나, 다군 다 분할해서 모집하기도 해요. 근데 보면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 보면 가군에서 이 정도의 비율로 뽑아요. 뭐 가군, 나군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군이 약간 적어요. 근데 그 비율이 작년에도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올해 이미 발표됐죠. 올해는 똑같아요. 비율 자체가 똑같아요. 작년의 비율이 똑같아요. 인원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군, 나군이 좀 많이 뽑고 다군에서 적게 뽑는데 얘네 둘을 합치면 거의 75.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안정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은 보통 요 두 군에서 이제 지원하는 게 조금 안정적입니다. 여기는 다군은 대학 수도 많지 않고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대학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고요. 자,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주로 이제 나군에서 물론 근소합니다. 차이가 나군에서 좀 많이 뽑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좀 많이 뽑습니다.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보다 실제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대학보다 과 모집 단위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좀 읽기 위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별로 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줄이고 다군에서도 인원을 줄였어요. 나군에서 좀 많이 뽑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많이 뽑으려고 나군에서 전체 인원을 59명 줄여서 가군에서 많이 이제 뽑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여기 줄여서 다군에서 좀 뽑고 있습니다. 자, 계열별로 보시면 정시에서 자연계열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뽑고 있어요. 자연계열에서 문과계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에서 물론 인문계열에서도 좀 증가한 대학들이 눈에 띄지만 대체로 자연계열에서 조금 더 많이 뽑고 있다. 자, 수시 2월 아까 용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시에서 서류 평가를 이제 서류 평가 비중이 높잖아요. 서류가 정말 막 매력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이게 뽑아놨어. 몇 배수로 뽑았어요. 2배수, 3배수. 그랬는데 수능이 불수능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고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뽑고 싶어도 대학에서 뽑고 싶어도
이 최저란 얘기는 자격 기준이에요, 어머니. 과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뽑고 싶어도 최저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최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시 2월생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대학을 보려고 제가 조금 여기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대학들은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여기 쭉 보면 2018학년부터 여기 이제 변화를 알 수 있어요. 2월 인원이네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온 인원이에요.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연대도 줄고 고대도 줄고 2월 되는 인원이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지금 졸업한 아이들 2월 되는 인원이 올해 이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한양대나 이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조금씩 늘었어요. 재작년보다 작년 이제 올해 졸업한 아이들. 그런데 이제 뭐 올해도 이거랑 똑같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대략 이런 숫자들이 2월 되고 있구나. 갑자기 확 바뀌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릿수가. 이거를 조금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보통 이제 2월 인원을 서영고 대학을 조금 중심으로 보면요. 자연 계열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이제 그 예를 보았는데요. 인문 계열에서 2월 되는 인원보다 자연 계열에서 2월 되는 숫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문과 계열, 인문 계열일수록 학과보다는 대학을 선호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확실히 맞춤 그런 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대학이 마음에 들면 그냥 등록을 해요. 그런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연 계열에서 2월 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인원 여기 동그라미 친 걸 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환경과학부는 최초 인원 처음에 인원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 0이라는 얘기는 수시에서만 뽑겠다고 계획했던 대학이란 뜻이에요. 과란 얘기예요. 정시에서는 안 뽑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생겼냐면 2월 인원이 생겼다는 얘기죠. 수시에서 못 뽑았어. 결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뽑은 인원이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자유전공학부에서 3명도 서울대 그리고 치의과에서 2명 정시에서 안 뽑으려고 했는데 2월이 되면서 정시에서 뽑았어요.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연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2월 인원이 상당하죠. 그죠? 이런 학생들, 여기도 2월 인원이 상당해요. 얘네들은 보통 서울대에서 중복됐다가 서울대에 콜 받고 이제 나간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 의대 있죠. 지방의대에서 중복 합격이 된 아이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2월생이 꽤 있어요. 이거는 2월 되는 인원은 정시에 보태서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정시의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정시생들은 2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경쟁률이 낮아지죠. 2월 인원을 언제 하느냐? 원서 접수 2, 3일 전에 떠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아이들 원서 접수할 때 경쟁률을 막 봅니다. 그때 2월 되는 인원이랑 합해서 그 인원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시 모집 주요 대학 경쟁률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올해 졸업한 3학년 경쟁률인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군입니다. 가군의 경쟁률을 쭉 보니까 대체로 평균 약 4.8대 1이에요. 4.8대 1. 생각보다 수시보다 정시는 경쟁률이 좀 낮아요. 4.8대 1. 근데 재작년에는 5.3대 1이었어요. 약간 감소했어요. 올해도 약간 더 감소할 걸로 예측합니다. 근데 대학별로 쭉 보면 한양대 같은 경우가 7.3대 1로 조금 높고 건대가 6.09대 1입니다. 자, 나고를 보시면 대략 4.42대 1이에요. 대략 비슷하죠. 재작년에 보면 4.86대 1. 약간 줄었어요. 근데 다구는 대학들이 물론 지방에도 좀 있긴 하지만 서울권의 대학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보통 20대 1을 넘어요. 대학도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총 여기 평균 경쟁률이 약 13.46대 1인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다우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이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집단위, 학과의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인 경쟁률이 이렇다라는 거 보시고 우선은 잠깐 막간을 위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수능 100일 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막 다짐 대회 이런 걸 해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또 어머니께서 우리 수험생에게 읽어주는 편지, 후배들이 보내는 편지, 촛불 다짐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아이들 막 울고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영상이 조금 이제 볼만한 영상이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수능 100일 남았는데 기분 어때요? 했더니 우리 이제 아이들 같습니다. 그냥 웃고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빵 터졌고 얘보다는 많이 했어요. 라고 이 학생 좀 공부한 것 같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고3 수험생. 뭐라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참아. 저도 이 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비교하는 말. 그죠? 그리고 이제 정시생들, 수시생도 있지만 정시생들은 수시 합격생들이 막 수시로 나오거든요. 2학기 때 되면. 막 나는 정시에서 될지 안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데 수시 합격생들이 막 발표돼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러면 막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정시생들은 마음이. 비교하는 말. 너 대학 어디 넣을 거야? 6개 카드 어디 쓸 거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왜 거기서 더 못 나가? 라는 말. 100일 후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걔보다 잘 갔니? 수능보다 더 힘든 시험이 인생에 많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고3이라서 좋은 점 있어요? 자, 여기 고3 학부모님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고3 학부모님. 많지 않네요. 고3이라서 뭘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고3이라서 저도 사실은 고3 이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보면 뭐 먹고 싶어?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UA 중앙교육에서 설문을 했는데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재수하면 되지. 지금도 힘든데 실제 설사 하더라도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고 누구는 붙었다던데. 그쵸? 시험 잘 볼 수 있지? 제가 우리 애한테 화이팅! 뭐 이런 말 하는데 자꾸 엄마는 왜 자꾸 화이팅 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뭐 이러더라고요. 실수하지 마.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시험 잘 보면 다 해줄게. 이런 말들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제 어른이 돼도 그렇고 비교하는 말은 다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두 아이를 다 키워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밖에 외출하셨다가 오시면 이런 말씀을 잘하세요. 그 6단지 누구 손자는 뭐 어떻다더라. 저기 700 몇 동에 누구 손자는 뭐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와서 엄마 나는 엄친아도 싫은데 할친손도 싫어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친구 손자 싫어해. 그리고 비교하는 말, 이렇게 비교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되니까 굉장히 막 기분도 살피게 되고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아이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게 좀 표정에서 나타나고 얼마 전에 이제 학평 보는 때에 공부하겠거니 싶어서 좀 간식이라도 챙겨주려고 똑똑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없어서 문을 열었더니 딱 불 끄고 입을 딱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제가 한심스러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엄마 한숨 쉬었잖아요. 나 안 쉬었는데? 어제 내 방 앞에서 쉬었잖아요. 내가? 그거 숨 쉰 거야. 그래서 숨도 못 쉬냐.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3 학부모는 마음이 저도 이제 되고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를 지원하고자 이제 어머님 만약 정시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보통 처음부터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가 수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뭐 그런 애들 많지만 대체로 남자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 방황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깊게 몰입을 해요. 게임에 몰입을 하고 이제 웹툰에 몰입을 하고 또 이성교제, 보통 그 학종이다 그러면 다방면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생기부를 관리하려면. 대체 보통 한 군데 몰입을 해요. 그러다가 1학년, 2학년 막 지나다가 보통 학교에서 보면 갑자기 총 맞은 것처럼 딱 총 맞은 것처럼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들고 대체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늦게 이제 총 맞은 것처럼 공부를 시작해서 쫙 성적이 올라가는 남자애들도 많이 있어요. 또 여자애들도 차근차근 열심히 하지만 약간 뒷심이 약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눈에 막 집에서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이 총 맞은 것처럼 열심히 해서 됐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애가 1학년이 돼서 갑자기 여러 군데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막 게임이니 웹툰이니 막 작가가 되겠다고 소설책만 막 읽고 막 그러더니 이제 학과 공부는 열심히 이제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나 총 맞았어. 정말? 근데 총 안 맞은 것 같아요. 2학년이 돼서 엄마 나 진짜 총 맞은 것 같아. 진짜? 근데 총 안 맞은 것 같아. 그런데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끝나갈 쯤에 엄마 나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랬더니 조금 이제 총 맞고 공부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좀 빗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늦게 내가 생기부가 좀 빈약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자신이 없는 경우, 그럼에도 정시라는 나한테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늦게 그 기회를 잡고자 노력해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정시가 있다도 말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시만 준비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같이 병행하는 걸 권하는데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정시를 준비해서 성공한 아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 추상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정시 전형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수능 성적표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시 관련 정보를 어머니는 이제 오늘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서 같이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학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능 성적표입니다. 보면 올해까지만 요 양식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성적표도 바뀌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성적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등급은 어머님들 정말 잘 아세요. 등급은 정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보통 수시에서 최저 등급 기준으로 쓰여요.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격이에요, 자격. 이 등급을 못 맞추면 그냥 떨어져요. 아무리 생기부가 매력적 정말 풍부해도 그냥 떨어지는 자격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데 정시에서는 특히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주로 쓰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텐데 여기 보시면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안 나오죠. 등급만 나와요. 자,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고 등급만 나온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요 지금 성적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뽑느냐 보시면 표준 점수로 대학에서 아이들 뽑는 대학이 이렇게 요 정도 돼요. 100분위로만 뽑는 대학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근데 등급만 뽑는 대학이면 평택대, 경동대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보다는 적절히 표준 점수 여기 보시면 이제 연대, 서울대 이런 데 보면 등급과 표준 점수 있습니다. 이런 걸 뽑습니다. 서울대도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가지고 뽑습니다. 고려대 서울 캠퍼스도 100분위 표준 점수. 이제 여기 연대 서울 캠퍼스 보시면 등급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수능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은 원점수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성적표에 원점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원점수는 성적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원점수는 성적표에서 알 수 없어. 내가 채점해 본 걸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점수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하면 엄마 나 80점 맞았어 하고 와요. 그럼 아 잘했어. 그리고 바로 100점 몇 명 맞았어? 너랑 똑같은 점수 받은 애 몇 명이야? 어려워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원점수만으로는 이 시험의 난이도를 모르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죠. 원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적표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표준 점수예요. 표점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해요. 자, 이것이 뭐냐면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원점수를 변환을 시켜요. 어떻게? 평균을 100으로 놓고 잠깐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원점수는 보통 이제 성적표는 안 나온다고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입니다. 한국사, 탐구, 과탐도 마찬가지고 제2외국어도 50점 만점이에요. 자, 이렇게 원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로 변환을 시켜요. 어떻게 변환시키냐면 평균, 국어, 수학은 평균을 100으로 둬요. 그죠? 100점 만점인데 그냥 평균을 100으로 두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표준 편차라고 하거든요. 표준 편차를 20으로 조정한 다음에 수험생들이 다 여기에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 표준 점수를 변환하는 계산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표준 점수는 평균에다가 이렇게 구한다. 여기 지점수가 나오는데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고 탐구와 제2외국어는 평균을 50으로 보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평균을 50으로 보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10으로 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뒤에서 그림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탐구예요. 물리2에서 어떤 아이가 38점을 받았어요. 원점수가 38점이야. 근데 평균이 19.1이에요. 어려워요. 19.1이에요. 표준 편차 흩어져 있는 정도가 9.2예요. 여기 이 분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를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요. 평균을 50에 맞추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원점수가 38점이지만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71점으로 나와요. 이렇게 변환을 했다. 원점수를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변환을 했다. 이게 바로 표준 점수인데 보시면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0부터 200 사이에 나타나요. 보통 표준 점수가 134다 그러면 평균이 100인데 우리 아이가 34만큼 평균에서 높은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표준 점수를 읽을 때. 그리고 여기 사탐은 평균이 50이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본다고 했죠? 0부터 100 사이에 표준 점수가 나타나요. 우리 아이가 표준 점수가 72점이다 그러면 평균이 50인데 평균보다 22점 높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한 점수예요. 이걸 표점이라고 해요. 자, 우선 표준 점수를 알아봤고요. 자, 100분위.
100분위는 간단해요. 전체 수험생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보다 못한 아이들,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험생분의 나보다 못한 아이들 곱하기 100인데 동점자는 2로 나누어서 더해줘요. 동점자는 나랑 같은 이제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볼게요. 이 학생이 이제 표준 점수로 100분위를 따져요. 이제 100분위를 따질 때는 92점이래요. 표준 점수가 92점. 그러면 탐구겠죠, 탐구. 그렇죠, 92점. 뭐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92점이 동점자가 12명이에요. 근데 나보다 잘한 애가 98점 맞은 애가 5명, 93점 맞은 애가 10명이에요. 나보다 못한 애들을 보니까 73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100명이라고 봤을 때 100명 중에 못한 아이 73명. 동점자 1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6명. 그래서 나의 100분위는 79%예요. 내가 만약에 96%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96명이 나보다 못한 아이죠. 그럼 나는 4등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79%다 그러면 나는 100명으로 본다면 21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잘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입시 요강 내는 걸 읽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탐구가 있어요. 탐구가. 자, 탐구 영역, 사탐이 있고 과탐이 있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A 과목이 있고 B 과목이 있어요. 원점수가 40점 A는, B는 35점이에요. 근데 A는 평균이 30이에요. B는 평균이 20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B가 어려웠죠. 원점수가 낮지만 얘가 평균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표준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B가 원점수가 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더 높아요.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 탐구 과목이 사탐이 8개, 과탐이 9개 이러면 17개나 있는데 물론 사탐, 과탐 나눠서 하지만 유불리가 있겠죠. 그죠? 이걸 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하는데 수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일수록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생기는 유불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표준 점수가 있었죠? 여기에 100분위를 적용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가 같으면 표준 점수가 다른데 보정을 하는데요. 100분위가 같으면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정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점수를 넣으면 이렇게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단순히 아이들은 표준 점수를 막 비교해요. 옆에 친구랑 너 표준 점수 몇 점이야? 난 몇 점이야? 근데 내가 지원하는 대학도 다르고 과도 다르잖아. 내가 얘보다 표준 점수가 높다고 내가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상담 프로그램에 넣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 프로그램은 누가 가지고 있죠?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있죠. 진로진학 선생님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학의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넣어서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대학마다 그걸 다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대학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신청해서 3학년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영역에서 활용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은 어머님들 잘 하시는 거예요. 학과, 우리 교과, 내신 성적 산출하는 등급, 전체 4%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 부분 다 아시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이걸 볼게요. 원점수랑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용어가 막 나왔는데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학 가가 있어. 근데 이 세 학생을 조금 볼게요. 131점이 있고 132점이 있고 133점이 있어요.
133점이 잘한 거겠죠. 3명만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얘네들의 100분위를 보면요. 얘네 3명 100분위는 똑같이 99%예요. 정말 잘했죠. 잘했는데 100분위는 변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0분위는 변별이 안 나타나. 동점자만 이렇게 계산하면 100분위 변별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등급을 보면요. 등급은 얘보다 잘한 134점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28점도 1등급이에요. 그러면 1등급이라고 해도 똑같은 1등급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131점은 아까 대학에서 표준점수로 뽑아가는 대학, 100분위로 뽑아가는 대학, 이 막 섞어서 뽑아가는 대학 여러 대학이 있었죠. 그러면 131점 이 학생은 자, 100분위로 뽑아가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표준점수로 뽑아가는 대학에 학과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100분이죠. 내가 요거로 가면 얘 잘한 애보다 잘한 애랑 점수가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133점 아이는 100분위로 뽑아가는 대학에 가면 불리하죠. 131점이랑 똑같은 점수를 받잖아요. 여기 나를 보면요. 나를 보면 1등급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1등급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 1등급 받았어 이거보다 우리 아이 등급보다 물론 등급도 중요하지만 수시에서는 정시에서 좀 본다면 표준점수랑 100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1등급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 원점수를 보니까 84점부터 100점까지가 다 1등급이에요. 몇 점 차이가 나죠? 16점 차이나 나죠. 근데 보시면 100분위가 100%에서 96%까지도 다 1등급이죠. 100분위는 4% 차이 나죠. 표준 점수를 볼게요. 149점부터 135점까지가 다 1등급이죠. 이거는 표준 점수는 14점 차이가 나죠.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는 안 보이죠. 요거 3개만 보이죠. 자, 어떤 게 변별력이 가장 높을까요? 변별력. 표준 점수가 변별력이 제일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분. 그 다음에 등급. 그러니까 등급은 그냥 자격 기준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무엇을 활용해서 뽑아갈까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등급, 보통 아이들이 학평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면 3등급? 자, 지난번이랑 똑같네. 근데 3등급도 그냥 똑같은 3등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100분위, 나의 표준 점수, 지난번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해야지 성적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등급만으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가 중요하다. 근데 영어와 한국사는 아까 무슨 평가라고 했죠? 절대평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사는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그냥 다 1등급이에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2등급이에요. 그럼 89점을 맞은 애는 미치겠죠. 얘는 조금만 더 했으면 1등급인데, 그쵸? 그래서 이 점수대에 따라서 등급을 주는 거예요. 영어는 이제 45분함, 2.3점, 100점으로 되는데, 영어가 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한 지 이제 3년 됐는데요.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가 됐습니다. 이때 1등급이 딱 보고 나니까 1등급이 10.03%가 나왔어요. 보통 국어, 수학 1등급 비율이 몇 %죠? 4%죠.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못한 거죠. 1등급이 많이 나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보니까 7.4%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5.3%가 나왔어요. 거의 난이도가 비슷해졌어요. 근데 작년에 7.43% 나왔어요. 이 말은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의 인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점 이상 40점 미만이면 2등급. 근데 내년에는 또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제2외국어도.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45점 이상이면 1등급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절대평가가 영어와 한국사가 특히 이제 영어는
이렇게 반영이 돼요. 아까 우리 다른 것들은 표준 점수나 이런 걸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영어는 등급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대학별로 감점을 하는 대학이 있고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고 여기에다가 비율을 곱하는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뒤에 바로 자료를 볼게요.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감점을 주는 대학이에요. 서울대, 고대, 우리 지역의 충남대 세 개가 감점을 줘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 1등급 받으면 그냥 그대로 감점 안 돼. 2등급부터 감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등급에 4점 깎여요. 고대 같은 경우는 감점의 폭이 더 커요. 그쵸? 충남대는 9등급 차이가 26점이에요.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그래서 감점을 주는 대학이 3개. 근데 이 반대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어요. 성균관대. 1등급 100점 가산점을 줘요. 2등급은 깎아요. 이렇게 깎아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앙대, 서강대 다 똑같이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7개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인천대는요.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까지 가감점을 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반영해요. 최저가 뭐죠? 그 등급이 안 나오면 그냥 떨어지죠. 여기 대학들은 등급별로 뭐 깎거나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뽑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안 나오면 그냥 떨어져요. 등급 기준. 그러니까 최저라는 얘기는 자격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격이 돼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이게 안 맞으면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영역을 반영하는 게 다양하다. 이것도 대학, 내가 겨냥하고 있는 대학이 영어 영역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입시 용어 가중치. 보통 우리 입시 요강을 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특히 진짜 학과가 나옵니다. 국어가 몇 프로, 이제 수학이 몇 프로 반영되고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인문계열은 국어의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비율이 더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는 똑같습니다. 탐구도 똑같고 자연계열은 수학과의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죠. 비율을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이 과목을 잘 보면 유리하지만 이 과목을 망치면 진짜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가중치, 이 가중치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똑같은 점수지만 가중치가 다르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자, 이제 대학별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니까 정말 다 달라요. 대학에서도 모집 단위에서도 학과 내에서도 학과에도 전형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전형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모집 요강이나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과정을 한번 맛보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맛보기를 보시면 어머님들이 입시 요강을 읽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볼게요. 이제 이 대학은 K대학으로 가상으로 설정했어요. 이 대학은 요걸 중요하게 본대요. 백분위를 중요하게 본대요. 여기 모집 요강에 보니까 인문계열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여기 조금 이제 가중치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수능을 70% 보겠대요. 서류, 내신 성적만 보겠대요. 그죠? 이렇게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 백분위를 활용하겠다.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는 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겠죠? 보고 내가 지원하는 거니까. 탐구 2개 다 보겠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가산점도 중요해요. 가를 본 사람은, 가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15%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좀 볼게요. 요 내표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를 어머니들은 보시고 저는 한 단계를 넘겨서 자, 우선 27페이지 홍길동 학생 성적표가 있죠. 그죠? 우리 아이가 홍길동 학생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 K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해요. 자, 중요한 건 이 지표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백분위가 중요해요. 그쵸? K대학은 백분위를 본대요. 자, 영어도 여기 보니까 이 대학은 영어가, 우리 아이가 영어가 3등급이거든요. 근데 3등급은 이 대학에서는
97점을 주겠대요. 97, 여기 점수 100분 이렇게 이 점수를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홍길동 학생이 K대학에 지원할 때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머니들 화면을 보시고 거기 이제 책자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학에 가면 모집 요강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딱 나와 있어요. 자, 반영 방법이 나와 있어서 국어 100분위에다가 거기 가중치 비율 있었죠? 네, 거기다 2를 곱하래요. 수학 가중치에다가 3을 곱하고, 이거는 이 대학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우리가 여기 맞추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1000점 만점이 나오는데 이 1000점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겠대요. 이것들 비율로, 자, 70% 아까 수능 반영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점수에다가 1000분의 700, 즉 70%에서 만점을 700점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길동희 학생을 계산을 해보면, 자, 국어 몇 퍼센트죠? 100분이 몇 퍼센트? 93%. 거기 써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됩니다. 수학 95%. 그 다음에 영어가 아까 97점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탐구 잘한 거 97% 물리. 그쵸? 그리고 하나가 93%예요. 이렇게 쭉 했더니 이 952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700, 70% 계산하면 666.4점인데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그쵸? 가를 봤어요.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중요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5% 가산점을 주는데 14.25를 더하면 100분 이제 그 가 곱하기 0.15를 한 거예요. 680.65로 길동희 학생 점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점과 100분위만 애들끼리 비교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당연하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과의 가중치가 얼마인지, 가산점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학들을 쭉 보고 프로그램에 다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차 지원은 이제 문과학생, 이과계열로, 이과학생, 문과계열로 교차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문이과 구분이 지금 없습니다. 편의상 학급을 나눈 거지. 근데 대학에서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도 물론 이제 중위권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갈수록 이공계열이나 이럴 때는 가형을 선택하는 경우, 또 가형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장벽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교차 지원도 보시고. 자, 요런 이제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전공 예약제라고 해서 성균관대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자유전공, 자율전공학부 이런 게 있어요. 계열 단위로 보통 보면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다른 개념이 전공 예약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전공학과다. 자유전공학과로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명의 학생을 그냥 뽑아서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성적 경쟁을 막 해요. 다양한 학과의 과목을 이제 봐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학과를 찾아요. 그래서 학과를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해요. 근데 그 기준이 1학년 때 성적이에요. 그럼 1학년 때 굉장히 성적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갈 수도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학과를 탐색해보고 학과를 선택하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전공 예약제는 1학년 때부터 여기 보시면 지금 성균관대 이런 대학 이런 과들이 전공 예약제입니다. 이제 어머니들 보시면 유학, 동양학, 사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대체로 이제 과의 특성을 좀 느끼시죠? 이런 과들은 조금 이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처음부터 예약제로 받고 이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전공의 소수 과목을 조금 더씩 배우고 2학년 때 전공을 따로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자유전공, 자율전공, 전공자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별로 모집을 해서 2학년 때부터 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대도 이렇고 한양대 정책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예약제는 처음부터 전공을 선택. 요거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보통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4번의 시험을 봅니다. 내신 말고 보통 여기 3월에 보는데요. 올해는 4월에 봤어요. 코로나로 이제 연기돼서. 그리고 여기도 4월입니다. 원래 올해 연기돼서 이제 5월로 써 있는데 1, 2학년 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주간교육청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간교육청에서 채점위원 이제 위촉해서 출제를 평가원에 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성향이나 여러 가지 견해서. 중요한 건 고3이니까 고3을 좀 보면 고3은 수능 보기 전에 12월 3일 수능 보기 전에 6번을 봅니다. 3월 학평을 보고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죠. 조금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요. 3월에. 그런데 4월에는 고3만 좀 봅니다. 그냥 뭐 그래요. 잘 유지는 됐어요. 그런데 6월 달에 평가원에서 와요.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 평가원이죠. 그죠? 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수능을 모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올해 재학생들 난이도를 한번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처럼 운영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뭔가 이걸 해결해보는 이런 걸 모의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9월에도 모의평가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3 학생이 1, 2학년을 거쳐서 쭉 오면서 항상 재학생들만 봤다가 처음으로 6월 때 모의평가에 누가 들어오죠? 재수생이 들어와요. 검정고시생도 들어오고 올해도 6만 명이 들어왔어요. 재수생 검정고시생이. 그러니까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 9월에는 더 들어와요. 보통 수능 때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N수생 다 합하면 약 1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6월에 이제 6만 명 들어와서 올해도 아마 3월보다 유지를 했다면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제 지금 9월 모평 원서 접수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였어요. 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 지금 결과가 안 나왔지만. 재수생과 검정고시생들은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죠. 재학생들은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등급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가서는 이제 들어오는 재수생 재학생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그 학평, 이렇게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은요, 이 신청을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 몇 학년 다 학년 단위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최저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죠. 수능을 안 보는 아이들도 우리 학교가 신청을 했고 오늘 전국연합학력평가 날이니까 그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그냥 다 못으로 다 포함이 돼서 등급이 나오잖아. 하루 종일 푹 자는 애들도 많아요. 특성화 계열 아이들도 있겠죠.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도 다 합쳐서 등급이 나오죠. 학평은. 근데 수능은 어때요? 수시 합격한 아이들, 최저 없이 합격한 아이들 수능 안 보는 애들 많죠. 전문대 합격하거나 특성화고 아이들 실질 신청 안 해서 수능에 실질 신청 안 해서 안 보는 애들 많죠. 그래서 빠지는 아이들이 재학생이 4만 명이에요. 수능에서. 재학생이 4만 명이 빠져요. 필요 없는 아이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등급을 좀 밑에서 받쳐줬던 아이들이 빠져요. 그런데 그 1년 내내 수능을 준비했던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이 3만 명이 빠졌는데 몇 명이 들어온다? 13만 명 정도 들어와요. 엄청나게. 그럼 재학생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정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볼게요. 지금 여기 작년에 이제 12월 3일에 수능 응시한 아이들 비율인데요. 재학생이 약 4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졸업생이 12만 명, 검정고시생이 이 정도, 1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얘네들 성적을 보면 보라색이 졸업생입니다. 요 왼쪽이 재학생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 졸업생이 점수가 높아요. 근데 국어는 검정고시생이 국어마저 높아요. 재학생이 낮아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졸업생이 높고, 그 다음에 재학생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보시면요. 국어인데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 재학생 전체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 비율은 3.4% 정도 돼요. 자, 이렇게 2등급, 3등급, 4등급 이 정도 돼요. 근데 졸업생 아이들은 보시면 1등급 비율 2배가 넘죠.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졸업생이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 5등급부터 재학생의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9등급까지. 그쵸?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졸업생이 차이가 더 크죠. 10.8%나 돼요. 재학생이 1등급 받은 학생들이 4.3%. 역시 4등급까지 보면 졸업생이 높고 5등급부터 해서 재학생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학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기간을 1년 동안에 정시를 준비하면서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수업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불리하다라는 거고, 이제 2학기가 되면 대학에서는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막 나타나요. 보통 이제 반수생이라고 하죠. 대학들 그 반수생들을 보면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내가 몇 점만 더 맞으면 돼 라고 해서 다시 반수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근데 수시로 학생부 전형으로 그동안 전공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해서 그 학과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간 아이들, 면접이나 서류로. 그럼 어느 정도 그 과를 좀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수생 비율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더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그 서류,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 특히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전공 적합성이 높죠. 좀 공부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재학생 56,000명 줄었어요. 지금 현재 고3 줄었고, 그리고 정시 비율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시를 보면 정시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조금 더 낮아질 거를 예측을 합니다. 물론 좀 봐야겠지만, 근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글쎄요, 재수생과 특히 반수생들이 벼르고 있을지도 이제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정시로 80,073명을 뽑고요. 내년은 약간 달라요. 내년에는 계속 줄어가는 양상인데 내년에는 18,000명의 재학생이 늘어요. 게다가 내년에는 정시 비율이 30% 이상이죠. 2월 되는 학생까지 하면 40%에 웃돕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이렇게 많이 뽑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재학생도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계속 정시 경쟁률이 줄어들었었는데 내년에는 정시 경쟁률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역시 더 이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학의 정원이 조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교육부가 딱 인원을 감축해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대학들이 정원 채우는 것 때문에 이제 비상입니다. 자, 정시 정리를 할게요. 정시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총 결론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장학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해서 합니다. 물론 이제 1, 2학년 때 다양한 곳에 몰입했던 아이들, 그래서 생기부나 이런 것들 좀 자신이 없는 아이들이 그래 전략적으로 소수 몇 개의 수능에 정말 전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만회해서 과를 찾아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런 아이들 정시파, 정시 파이터 그래서 막 응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는 게 좋아요. 내신도 보통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문제 보시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기출문제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도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학별 고사를 수능을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기부가 최상위 대학을 가고 싶은데 생기부가 약간 뭐 2학년 때 조금 떨어졌어. 그래서 좀 불안해.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근데 나보다 생기부를 더 많이 잘 준비한 아이가 있어. 난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난 정시만 할 거야. 이거 좀 위험해요. 그냥 수시에 어차피 나에게 주어지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정시를 그러니까 준비하더라도 수시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최저가 있는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최저를 유리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이나 학종 중에서 보통 보면 최초 합격이 등록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죠. 다 문 열고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기부가 매력적이어도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생기부 준비하고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최저를 못 맞추면 이게 자격 기준이라고 했죠. 아무리 생기부가 좋아도 우수수 떨어져요. 얘네들 예비 번호도 못 받아요. 그런데 생기부가 좀 부족한데 내가 최저를 맞췄어. 그럼 정말 끝번호지만 예비 번호를 나는 받아요. 그럼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올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그 해에 불수능이야.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어. 그럼 나는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학생부 전형을 버리지 말고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 안 되면 정시로 수능 잘 보면 정시로 가는데 무조건 난 정시만 하다 보면 정시가 굉장히 무리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전공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정시는 수능 점수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전공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과 네이밍에 그냥 이런 거 공부하겠지라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수하는 아이들. 그래서 보통 정시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자유학년 이제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자기의 전공 적합성, 자기의 전공 분야를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각종 그 심리 검사라든가 컨설팅도 받아보고 우리 교육청에 보인다 시리즈가 10개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 세종대왕 홈페이지에 전공적성 길라잡이 책자가 있어요. 실제로 파일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여 개의 학과가 소개되고 그 대학에서 그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 이런 학과가 있는지 게다가 수시의 등급 컷이 그 결과가 어떤지 정시의 등급 컷이 어떤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들을 배우면 좋은지 캠공에는 어떤 과목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실제로 우리 보인다 시리즈가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 어머니들 다 파일로 지금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타 시도에서 문의가 들어와요. 이거 얻고자. 이제 얼마 전에도 대구의 어떤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거기 그 다보여가 있다는데, 네? 뭐 시리즈로 다보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저희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인다 시리즈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있는데요. 보인다 시리즈만 보더라도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걸 통해서도 자기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수능 세 번째, 수능 반영 방법. 우리 보통 아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영역별 반영 비율, 가중치, 가산점 그리고 모집 인원, 이월되는 인원, 경쟁률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자, 환산 점수, 단순히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환산점 그리고 이제 학력 평가를 통해서 나의 이제 가는 대학을 봐야 되는데
그냥 재학생들만 보는 학평의 점수로는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6월 모평 끝나고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이제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상담할 때 물론 9월 모평 끝나면 조금 임박해요. 아이들은 계속 상담을 진행할 텐데 적어도 6월 모평 성적이 나온 이후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조금 더, 물론 100%는 아니지만 6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략적인 점수를 가늠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탐구 영역을 선택해야 될지 표준 점수나 아니면 유불리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수능에 수학과 이런 게 이제 자연계에서는 면접 문제로 그냥 제시문 기반 면접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공부하는 게 수시에 면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시 정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과를 열심히 공부하면 수시에 면접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사탐에서도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이런 것들도 면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대학 입시 정책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년부터 대학 입시가 바뀌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이 좀 이제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대학 입시 정책을 말씀드릴 때에는 2학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됐지만 대입에 있어서는 그대로 작년 대입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고3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고2, 그럼 이제 고1도 그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고2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이 내용이 대입에도 반영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수능 체제가 바뀌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수능이 바뀌어요. 수능 체제가 바뀌어요. 내년 2학년 때부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중3까지 우리는 대입 정책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전에는 대학 대입제도 3년 예고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전까지 대입 정책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3도 대입 정책을 알아야 고등학교 지원이나 대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4년 예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 넘어가면 이 4년 예고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중2 2월 말이면 3학년 직전입니다. 자, 중2에서 3학년 넘어가는 이때 교육부에서는 대입 정책을 발표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릴 때 중3까지 나와요. 중3도 대입 정책이 나온 거고. 자, 1학년이 되면 1학년 8월 말, 지금 여기 1학년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 올해 8월 말이 되면 2023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이 나와요. 지금 여기 고1 학부모님들, 고2 학부모님들 4월 말에 이미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언론이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2022 대입전형 시행계획 나와서 굉장히 떠들썩했단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시행계획이에요. 근데 이 시행계획은 고3 때 발표하는 모집 요강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99%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뭐 학과가 개편됐거나 대학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정말 불가피하게 바뀌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집 요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학년 대입전형 2022 대입전형 이미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4월 말에 나왔고 고3, 지금 현재 고3이면, 그리고 정시 모집 요강은 8월 말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 대입 정책에서부터 교육부가 발표하고 대기업에서 발표하고 모든 대학에서 발표를 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대학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여기도 모든 대학에서 각 홈페이지에 발표를 합니다. 자,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2021 고3, 2022 고3, 고2. 여기서부터 고2부터 바뀌는 내용이 좀 많아요.
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자, 2학년 때부터 소논문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수상 경력, 상을 아무리 많이 타도 내가 몇 개를 골라야 돼요? 학기당 1개만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수상이 6개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어필하기 위한, 나의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한 수상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지원하는 과마다 다르겠죠. 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자율동아리, 지금 아이들 교육과정 동아리, 자율동아리, 너무 자율동아리가 과하게 막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막 2개, 3개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데 자율동아리가 학년당 하나만 이게 이제 기록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3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 교육과정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자기소개서 볼게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기소개서가 내년에 바뀌어요. 지금 4개 문항 글자 수로만 5,000자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3개 문항으로 나오고 3,100자로 줄어요. 자기소개서가 줄어들어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추천서, 교사 추천서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3 때 자기소개서마저 폐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학종 운영의 투명성, 이거 막 공청회니 여론이 막 들끓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고교 정보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그럼 특목고가 불리해요. 그래서 학교의 명칭이 어디에도 있으면 안 돼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기부 다 보면서 우리 학교 이름 나와 있는 거 다 지우고 있어요. 땡땡 처리하고 있어요. 정말 땡땡 그야말로. 그러면 막 읽다가 땡땡 이렇게 하고 이게 글이 아주 안 이어져요. 근데 그걸 다 찾아내서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볼 때 정보 제공 안 되죠. 그래서 교복 입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서류에서도 이제는 블라인드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특성 있게 운영됩니다 라는 고교 프로파일을 대학에 다 보냈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아이의 생기부를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마저 제공이 안 돼요. 계속 특목고가 불리해요.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은 어찌하든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외부 공공사정관을 평가에 도입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전문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공공입학사정관으로 모셔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교육을 강화하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2020 내년부터 40%로 조기, 보통 30% 이상 권고한다 그랬는데 40%로 막 유도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40% 확정. 근데 여기 보시면 내년부터 이제 1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 1학년 대입 정시 확대 꼭 40%를 해라 하고 권고하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들은 반드시 40%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정돼서 막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울권 16개 대학이에요. 우리 보통 서울권 15개 대학 얘기하죠.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식, 건동홍숙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이대가 빠지고 홍대도 빠지고 이제 광운대가 들어오고 서울여대가 들어왔어요. 16개 대학. 이거는 이제 수능으로 사교육의 영향이 큰 학종과 논술의 비중이 과하게 많다. 45% 이상이나 된다. 그러니 너희 대학은 이걸 좀 수능으로 돌려라라고 권고받은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그런 게 아니고 대학 교육부의 권고를 받은 대학인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광운대가 막 떴어요. 15, 16개 대학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대학은 반드시 40%입니다. 자,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건데요.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고 추천서 폐지되고, 자 여기 볼게요. 적성고사가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적성고사 폐지. 수시 때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여기
뭐 사회통합 전형,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뭐 농어촌이니 고른기회 전형이니 탈북자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근데 이미 이거는 좀 잘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법적으로 의무화 시켰다라는 거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건데, 여기 별표 여기 지역균형 발전 관련 그 수도권 대학에 이제 10% 이상 권고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머님들 좀 뒤에 가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고, 요거 이걸 뒤에 설명하는구나.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생부가 내년 2학년, 아니 지금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부터 학생부가 개선된 학생부 기재 요령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고3은 요런 것들을 총 4,000자 적어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2는 2,200자를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아졌는데 이 안에 함축적으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선생님들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제가 오늘 중요한 설명드리는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 입시 정책에 있어서 내년에 수능이 바뀐다고 했죠. 자, 어떻게 바뀌는지 어머님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2 학생 학부모님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고2 학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자, 여기 먼저 수능 체제를 볼게요. 국어가 현재는 그냥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에서 통틀어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거나 이런 게 없고 국어 영역을 선택하면 이러이런 과목에서 적정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가 이제 국어도 선택을 해야 돼. 보통 선택 과목 그러면 사탐, 과탐 얘기 있죠. 사회 과목, 과학 과목에 선택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국어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독서와 문학은 공통 과목이에요. 이게 75%가 나와요. 여기서 17문제, 문학에서 17문제, 75%가 나오고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1문제가 나와요. 점수 배점이 25%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 화작이라고 해요. 보통 화작. 계속 있던 과목이죠. 아이들한테 익숙합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있던 과목이 아니에요. 이 언어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문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과 새로운 형태의 매체라는 과목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과목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특별히 막 이렇게 어떻게 나온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무리수라고 할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측컨대 화작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 이 공통 과목에서 75%, 선택 과목에서 25%로 한 줄로 세워요. 내가 선택 과목이 다르지만 평가를 한 줄로 세워요. 우리 아까 선택 과목이 다른데 막 고정 점수 복잡했잖아요. 탐구 영역에서. 분명히 유리한 거 불리한 게 있죠. 있는데 얘를 선택 과목,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인데 선택 과목이 다른데 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게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조절과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화작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고 익숙하니까 화작에서 조금 이제 길이 조절, 난이도를 조금 조절 높여서 좀 어렵게,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조금 주저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변별력을 좀 낮추고 변별력을 좀 없게 하고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처음 바뀌는 시기다. 고2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공통 과목이 수1, 수2예요. 75%가 나와요. 이제 선택 과목이 3개예요. 이거는 확통,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인문 계열은 아마 99% 확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그래도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 자연 계열이 보세요. 미적분과 기하 다 이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 아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공대에서 반드시 하고 대학에서 이제 하고 오라고 꼭 한다고 대학에서 대학 수학을 위해서 대학의 수학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과목인데 자연 계열은 요 둘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택권을 다 열어준다면 수학 이과생들이 유리하죠. 문이과 다 이제 다 펼쳐놨습니다.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과생들이 확통을 선택하면 정말 등급받기 좋겠죠. 이걸 대학에서 이제 못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뭘 발표했냐면 우리 대학에 자연계를 지원하려면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너희들은 확통을 선택하면 안 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 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권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는 안 맞지만 전공의 수학 능력을 위해서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선택했어요.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자연 계열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 기하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하에서 공간 벡터나 공간 도형 방정식 등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원 자체가 빠져서 좀 난이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영어는 그대로, 한국사 그대로, 탐구도 예전에 지금까지는 사탐에서 2개, 과탐에서 2개 이렇게 선택했죠. 이제는 다 열어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가능해요. 뭐 사탐 2개, 과탐 2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탐구도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런데 역시 또 대학에서 자연 계열 아이들이 이제 그 사탐을 조금 쉽게 이제 봐서 사탐을 선택하고 등급을 잘 맞고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로 오면 과학의 물리나 물리2, 화학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대학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걸 이제 대학에서는 못 보겠다. 역시 과학 과목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자연계열에 지원을 하려면 물론 사탐, 과탐 다 열려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지만 과탐에서만 2개를 선택해야 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은 이렇게 바뀌고 제2외국어도 변했어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제2외국어는 이제 상대평가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나와요. 그동안 제2외국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제2외국어의 그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를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쓰는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거 찍기야. 그냥 막 하는 아이들이 그냥 아랍어를 선택해서 그냥 찍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탐이 5등급 나왔는데 아랍어가 4등급 나왔어. 찍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대학에서는 사탐 하나 과목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쏠림 현상이 있고 막 대체를 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비교육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 돼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제2외국어가 등급으로 바뀌어서 이게 또 어떻게 적용받을지는 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서 우리 아이의 선택 과목, 수능을 보려면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EBS 연계율. EBS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EBS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계속 EBS 문제풀이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EBS 연계율이 수능과 연계율이 70%가 됐었어요. 그것도 직접 연계율. 직접 연계율이라고 하면 수능의 교재 지문이 EBS 교재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와요. 직접 연계율.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특히 영어. 굉장히 어려운 독해 있죠. 안 되죠. 독해가 안 되죠. 그럼 해설집을 외워요. 그래서 수능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하나도 해석을 못해서 손도 못 건드리는 것보다 뭐 해설 외운 거 내용 가지고 문제 풀면 그래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비교육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연계율을 간접 연계율로, 그래서 EBS 교재에서 지문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오는 거고 연계율도 50%로 낮췄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의 수능 성적표예요.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 선택 과목이 있는데 국어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 보시면 그리고 한국사는 절대평가, 영어도 절대평가,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 이게 우리 2학년 아이들 성적표입니다. 자, 내년 이제 지금 2학년 아이들 기준입니다. 역시 보시면 서울 최상위 8개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대학들 학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수능의 비율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이제 물론 지금 뭐 3학년도 거의 많이 비슷해졌긴 하지만 조금 더 두 개의 핵심 전형이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후도 계속 이제 연속된 거고. 이게 보시면 수능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능이 이제 이만큼씩 늘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학종이 이만큼 했는데 사실은 얘는 학종은 실제보다 이만큼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종이 줄고 수능이 늘어서 두 개가 비슷하게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건 서울의 최상위 대학을 준비하려면 학종과 수능 두 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지역으로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종합전형이 크게 눈에 띄게 준 대학을 표시를 해보았고요. 수능이 눈에 띄게 늘어난 대학을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별표 쳐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내년에 좀 크게 바뀌는 부분인데 자, 명칭은 학생부 교과형 지역균형 전형이다. 뭔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보통 지균이다. 서울대 지균이다 그러면 모든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2명씩을 받죠. 추천을. 그래서 그 모든 대학에 지방에 있는 어떤 모든 고등학교에서 2명을 받아서 그 아이들 중에서 뽑는 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이거는 지역에 좀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취지죠. 근데 이걸 확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해야 되는데 10%를 권고했어요. 그 말은 권고한다는 의미는 거의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죠. 여기 있는 대학들에서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 10% 이상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서울대 학교장 추천 2명, 고려대는 전체 정원의 4% 죄송합니다. 연대는 3%, 경희대 6명, 이대 5명, 동국대 5명 등등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학생부 교과형 지역균형 전형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10% 이상씩 다 권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물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만 6개 중에서 성적이 내신이나 이런 것들 좀 잘 관리를 했다면 여기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간다면 실제로 내가 겨냥하고 있는 대학을 이제 다른 전형으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요 카드도 한번 써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추천을 많이 받으면 한 아이에게 이제 몰빵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형평성 있게 어떤 아이 서울대 추천하면 그 다음 고대, 연대 이렇게 추천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추천의 성적이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나이가 추천 전형의 대상이 되면 그 모집단에서 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보면 조금 유리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40개 대학이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 무엇을 보는가 봤더니 교과 100%가 27개 대학이나 돼요. 교과는 뭐죠? 내신 성적이에요, 성적. 비교과 말고 내신 성적, 교과 성적. 보통 지방에 갈수록 내신 성적 굉장히 높은 애들 많죠. 근데 서울권에 진입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내가 볼 때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지역에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서류를 비교과 활동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교마다 등급 수준이 좀 다르니까. 그런데 100%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대학이 많고 출결까지 보면 32개 대학, 40개 중에 32개 대학은 이렇게 교과형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게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성격이다. 최저가 있는, 최저를 적용한다는 거. 요거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 교과 100%를 보는데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25개, 그래도 미적용도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수능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이번에 2022부터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표는 아까 대학에서 그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했다라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보세요. 거의 그 수학을 이렇게 자연 계열에서, 이건 뭐 인문 계열은 아닙니다. 자연 계열에서 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 탐구만 선택해야 된다. 사탐 선택하면 안 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간단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능과 관련해서 서울대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도 가산점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능을 보는 수능 위주의 전형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말고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이 교과목을 이수를 하면 가산점을 따고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형이 있어요. 수학에서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에다가 뭐 이거 하거나 또는 일반 선택 과목 3과목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 1과목을 했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공계라면 과학을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 근데 이제 어머니들 진로 선택이 물화생지 2가 진로 선택이에요. 아이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과목. 근데 그거를 2개 했을 때 만약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면 수능을 보면 수능 위중으로 전형에 응시를 하면 1점 주겠다는 얘기예요. 가산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건 2점이에요. 볼게요. 이것도 만족하고 과학에서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진로 선택 3과목까지 이수를 했어. 점수랑 상관없어요. 거기서 등급이나 이런 걸 얼마나 맞았는지 점수랑 상관없고 이 아이가 이 과목을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2점을 이거 2개를 만족하면 2점을 가산점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서울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수하려고 하겠죠. 우선 점수를 따놓고 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려운 과목, 기피하는 과목을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교과를 이수했을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진로 선택, 수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 경제 수학 이런 것들을 하고 보시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2과목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길게 왔는데 어머니들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이제 학교에서 진로진학 지도하고 그리고 그 교육청에 와서 2년간 또 행정적으로 학교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안다고 그 지도 아는 거랑 내 아이 이렇게 지도하는 거랑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어머님들이 여기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보다 대학 입시 정보를 아는 것보다 내 아이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 마음을. 그래서 아이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가 교육청에 가서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거 좀 해보면 어때? 이런 것보다 아이가 얘기할 때 어머님이 이제 알고 계신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는데요.
수시 합격 굉장히 어렵고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 보면 굉장히 측은할 정도로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 합격은 준비된 자를 위한 선물이라면 정시 합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 늦게 총 맞아서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시파, 정시 파이터 뭐 이래가지고 많이 응원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